오늘은 5장 9절부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기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까지 제가 숙제 낸 거 다 하셨어요? 30번까지 전자 배치 다 해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거 안 해보면 안 됩니다, 진짜로. 계속 반복적인 거지만 반복적인 걸 해서 좀 익숙해지셔야지만 되는 내용입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요. 오늘은 이제 그거를 다 이해했다는 전제하에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9절부터 이제 원자의 크기부터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원자 크기는 우리가 원자의 뭐 반지름, 원자의 그 크기를 반지름 갖고 또는 뭐 지름 갖고 얘기를 하는데 그 크기를 어떻게 결정하는지 또는 그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주기율표에서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 주기율표가 그 굉장히 의미가 큰 것이 뭐냐면, 우리가 주기율표 보면 대충 어떤 원소들이 어떤 성질들을 갖고 있고, 아이온들은 비슷한 성질들을 갖고 있다라는 그런 것들이, 말 그대로 주기거든요. 주기성을 갖고 있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원자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크게 세 가지가 이제 세 가지, 뭐 두 가지 정도, 내용은 두 가지 정도고요. 그리고 이제 가로막기 효과라는 거하고 침투 효과 두 가지가 어떤 원자의 크기를 결정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요인이 되는데요. 가로막기 효과라는 거는 일단 원자가 핵하고 전자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얘는 플러스, 핵은 정기적으로 플러스고 전자는 정기적으로 마이너스인데, 우리가 수소만 전자가 하나이지 나머지는 두 개 이상이잖아요, 다. 그러니까 얘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여기에 전자들이 분포가 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주껍질, 주양자 수에 의해서 뭐 경계가 지어진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냥 궤도가. 그래서 제일 안쪽에 있는 전자들이 있을 테고, 좀 더 핵으로부터 멀리 있는 전자들이 있을 테고, 그보다 더 멀리 있는 전자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핵하고 전자는 이 둘 사이에 정적인적인 인력이 작용하거든요. 그죠? 인력이 작용하고, 근데 전자들 사이에는 반발력이 작용하겠죠. 같은 마이너스끼리니까. 그죠? 예. 그런 것들이 고려가 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여기 가까이에 있는 전자, 우리가 이제 제가 그런 수식은 강의를 안 했는데,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가까이 있을수록 에너지가 낮을까요? 높을까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가까이 있을수록 낮죠. 왜? 결합력이 세니까. 그죠? 결합력이 세다는 것은 에너지적으로 안정한 거죠. 그러니까 에너지가 낮은 상태예요.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가까이 있으면. 대신 마이너스와 마이너스가 가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에너지가 높은 거예요. 그죠? 반발력이 생기니까 가까이 있을수록 더 에너지 높고, 플러스 마이너스는 인력이 작용해서 더 가까이 있을수록 결합력이 세서 안정하다. 그건 항상 우리가 그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 K껍, 예를 들어서 K껍질, L껍질, M껍질, 이렇게 주껍질 안에 들어있는 전자라고 예를 들면, K껍질에 있는 전자가 이 핵하고의 거리하고, 그 다음에 L껍질에 있는 전자가 핵하고의 상호작용 거리, 비교를 하면은 L껍질이 더 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에너지적으로 더 높죠. 그래서 얘하고 거리가 머니까 이 둘 사이 상호작용하는 에너지는 높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얘하고 예를 들어서 L껍질에 있는 전자와 핵하고의 어떤 상호작용이 있는데, 인력이 있는데, 그 중간에 요 전자가 있단 말이에요. K껍질에 있는 전자. 그럼 얘로 인해서 얘가 요 L껍질에 있는 전자가 요 핵하고 상호작용하는 걸 방해를 해요. 사이에 있으니까. 얘가 뺏는단 말이에요. 얘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전자 3개니까 플러스 3이라고 치세요. 그러면 요거하고 가까이 핵하고 K껍질에 있는 전자하고에 느껴지는 힘하고, 그 다음에 L껍질에 있는 전자하고 핵하고에 느껴지는 힘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일단 거리가 머니까. 근데 거기에 또 이 전자들이 요거보다 밑에 핵에 가까운 전자들이 있으면, 그 전자들이 이 핵이 이 전자에 미치는 힘 일부를 뺏어버려요. 훨씬 영향력이 사실은 이 제일 가까이 있는 전자가 이 핵과의 인력에 의해서 영향력이 제일 커요. 그래서 점점 멀어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효과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로막기 효과라고 얘기합니다. 중간에 이런 전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 멀리 있는 전자들은 그 핵과의 상호작용에 인한 그 인력이 느껴지는 것이 약해지는 거예요. 점점 멀리 있을수록. 그것을 가로막기 효과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침투 효과인데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오비탈 얘기하면서 우리가 주양자수 n과 부양자수 L 껍질에 의해서 L 양자수, 부양자수에 의해서 우리가 S 0, 1, 2, 3 이렇게 해서 오비탈의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죠? SP, D, F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오비탈들은 각각 그 이제 에너지들이 다 다른데 그 오비탈의 모양이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모양까지는 얘기 안 했던 것 같은데 S 오비탈은 핵의 중심이 여기 있다면 S 오비탈은 일반적으로 핵으로부터 이렇게 구형으로 이건 지금 원통형으로 이렇게 그려졌는데 실제는 구형으로 전자들이 S 오비탈에 있는 전자들이 구형으로 분포를 합니다. 그 안에서 제일 전자가 많이 존재해요. 예, 존재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구형으로 그냥 동그랗게 구로 그려요. 예, 그것이 S 오비탈이고 P 오비탈은 핵이 있으면 그 핵 위아래로 핵 중심을 위아래로 그 예를 들면 여기 평면, 요 평면을 중심으로 해서 위쪽에 하나, 아래쪽에 하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y축으로 이걸 친다면 y축의 플러스와 마이너스 쪽으로 이렇게 아령형의 모양으로 전자들이 여기 이렇게 분포를 많이 해요. 순간적으로 보면.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아령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P 오비탈은 우리가 L이 1이니까 ML 값이 뭐 있어요? 마이너스 1, 0, 플러스 1, 3개 있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흔히 X, Y, Z 해서 PX, PY, PZ 오비탈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 중에서 하나가 이제 Y축으로 있는 그런 P 오비탈을 PY로 얘기를 합니다. X, Y, Z는 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그래서 X축에 있는 거, 그다음에 Z축에 있는 거, 이런 오비탈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서로 축상에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더 얘기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파동함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파동함수. 우리가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면 거기서 답을 구하는데 그것이 파동함수고 요건데 이걸 싸이라고 읽어요. 싸이라고 읽는데 요 파동함수인데 요 파동함수 또는 다른 말로 오비탈. 요런 오비탈은 그 계산을 해서 얻은 거예요. 아까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슈레딩거 방정식이란 거를 계산을 해서 요런 양자수들이 결정이 되면 요런 답을 얻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요것이 그 답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요것을, 요 값에 따라서,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까먹었다. 그래서 P 오비탈 3개인데, 요 싸이라는 것은 파동함수라고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동함수, 그러면 파의 성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파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처음에 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기준선을 두고, 기준보다 위에 있으면 플러스, 밑에 있으면 마이너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플러스의 값을 갖는다, 마이너스의 값을 갖는다, 그 음수, 양수의 개념은 아니에요. 그건 아니지만,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 기준보다 높으면 플러스, 낮으면 마이너스예요. 그렇게 정의가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 오비탈들이 지금 이거잖아요. 파동함수. 그 파동의 성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놈은 플러스의 위상이라고 합니다. 플러스의 위상을 갖기도 하고 어떤 놈은 마이너스 위상을 갖기도 해요. 그러면 여기서 이 PY 오비탈 중에서 아까 이 축을 중심으로 위쪽, 아래쪽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위쪽에 있는 걸 플러스로 잡고 아래쪽에 있는 걸 마이너스로 잡아요. 대충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반대 위상이다 이 얘기입니다. 이 플러스 마이너스는 서로 상대적인 거예요. 예, 위에다가 마이너스 잡아도 상관은 없는데 일반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위로 이렇게 잡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것도 여기도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그렇게 잡아요. 위상을. 서로 위상이 다르다 얘는. 근데 S 오비탈은 한 가지 위상이에요. 전부 다 플러스 아니면 전부 다 마이너스. 둘 중에 하나예요. S 오비탈은. P 오비탈은 그렇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p 오비탈이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이제 s 오비탈하고 p 오비탈이 모양을 보면 여기서 d 오비탈에 대해서 우리가 나중에 전이 차기온, 착물, 무기화합을 배울 때 거기서 다시 그 그림이 나올 거니까 지금은 여기서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예. f 오비탈은 뭐 아실 필요 없고요. SPD까지만 아시면 되는데 그래서 s 오비탈과 p 오비탈을 비교해 보면 제일 큰 차이점이 뭐냐면 핵을 중심으로 봤을 때 s 오비탈은 핵으로부터 똑같은 범위 안에 다 몰려 있어요. 전자가 핵을 중심으로 몰려 있고 핵 쪽 중심에 많아요. 근데 p 오비탈은 핵 쪽에는 어때요? 전자가 없어요. 이 핵에는 거의 꼭지점처럼 꼭지점 그걸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위쪽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핵을 비교를 하면 여기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s 오비탈을 저 안에다가 같이 그려본다 그러면 s 오비탈 같이 그려본다 그러면 s 오비탈이 훨씬 핵으로부터는 더 많이 존재하죠. p 오비탈은 요거밖에 없고 핵으로 가까운 곳이 s 오비탈은 여기 나머지 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s 오비탈이 핵으로부터 s 오비탈에 있는 전자들이 핵하고 상호작용이 더 셀 수밖에 없다 이 얘기입니다. 예, 그 구조상 오비탈의 구조상 오비탈의 전자 분포상 보면 그렇다는 얘기인데 그것을 이제 우리가 말로는 이제 용어로는 침투 효과라고 얘기해요. 침투 효과. 전자가 당연히 핵 가까이 있을수록 강한 인력을 느끼는 건 당연한데 그것이 오비탈의 종류에 따라서 s 오비탈이냐 p 오비탈이냐 오비탈의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핵 쪽으로 가까이 많이 분포한 그런 오비탈이 훨씬 더 많은 인력을 느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런 효과, 이런 전자의 앞에 있는 밑에 핵에 가까워 있는 전자들에 인해서 가로막는 효과가 있고 또 그 전자가 어떤 오비탈에 존재하는 전자냐에 따라서 또 그 상호작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합쳐져서 이제 그 핵의 크기가 달라져요. 그 전자가 이제 핵의 크기라고 얘기하면 핵으로부터 전자까지 제일 바깥에 있는 전자까지의 거리라고 쉽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원래 이제 의미는 다른데 일단 여기서 우리가 의미적으로 해석할 때는 핵으로부터 제일 바깥에 있는 전자까지의 거리 그걸 전자 반경이라고 이제 얘기를 한다면 이 전자가 핵으로부터 강한 인력을 크게 작용할수록 원자는 클까요, 작을까요? 작죠, 그죠?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핵이 더 클수록, 그러니까 전자수는 똑같아요. 전자수는 똑같은데 핵이 클수록 그것도 핵이 크면 원자가 작아지겠죠. 그러니까 인력이 크냐, 아니면 반발력이 크냐에 따라서 그 크기 비교를 하시면 돼요. 인력이 크면, 핵하고 전자하고 인력이 크면 수축하는 효과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말로 수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수축하는 효과가 있으니까 원자는 작아져요. 작아지고 얘가 잡아 당기니까 인력이 크면 작아지고 오히려 반발력이 커지면 전자 사이에 반발력이 커지면 넓게 퍼지려고 하거든요. 예, 마이너스끼리 같이 붙어 있으려고 하기 싫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멀리 떨어져 있다고요. 그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은 분포적으로 볼 때 핵으로 전자들이 많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원자 크기는 상대적으로 커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력과 반발력의 가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원자의 크기가 결정된다. 그것이 이제 구절에 원자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고요. 그 세 번째 유효 핵화전이라는 거는 이런 그 효과들 p 오비탈이냐 s 오비탈이냐 그리고 핵으로부터 얼마만큼 가까이 있느냐 그것에 의해서 실제로 핵이 여기 있는 전자 예를 들어서 아까 설명했던 건데 K 껍질에 있는 전자하고 L 껍질에 있는 전자를 비교하면 핵이 전하가 플러스 3이라면 위의 전자는 K 껍질에 있는 전자는 이 핵으로부터 플러스 3 다 받아요. 플러스 3 똑같이 인력을. 근데 얘는 플러스 3보다는 적게 받아요. 실제로는 이 핵은 플러스 3을 갖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이 플러스 3이라는 거는 이제 이 원자 번호에 따라서는 달라지겠지만 그것이 이제 느껴지는 것이 가까이 있는 전자, 멀리 있는 전자들이 서로 같은 핵이라도 그 똑같은 핵이 핵으로부터 느껴지는 힘 크기가 달라진다. 거리에 따라서 또는 이런 오비탈 모양에 따라서
그것이 그래서 이제 실제 느껴지는 그 핵 하전, 이 전자가 실제로 느끼는 그 핵의 하전 양은 원래 이 핵 하전 원래 갖고 있는 그 핵의 전하보단 항상 작아요. 네, 항상 작습니다. 위에는 전자들이 앞에서 가로막고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 효과에 의해서 원자의 크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절에 보시면 원자하고 이온의 반지름 얘기가 나오는데 뭐 원자 반지름 지금 이제 주기율로 이제 주기성에 대해서 이제 지금 좀 들어갑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제 주기율표를 한번 좀 그려보죠. 대충 이렇게 생겼으면 이렇게 가는 것이 주기죠.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 족입니다. 예. 그럼 보통 우리가 일주기는 이제 수소하고 여기 헬륨이 있으니까 보통 일주기들은 얘기를 안 해요. 둘밖에 없으니까. 2주기부터 2주기와 3주기, 2주기와 3주기를 주로 얘기를 하는데 3주기도 이제 뭐 보통 2주기를 얘기합니다. 2주기의 원자들 경우를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거 보면은 이제 족에서는 우리가 이제 이쪽에서 봐요. 족에서는 족하고 주기하고 비교를 해보면 같은 족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내려가면 원자 번호가 증가하니까 증가할수록 원자의 반지름이 원자의 크기가 어떨까요? 같은 족에서는 어떨까요? 핵의 크기가 커지잖아요, 일단. 핵의 크기가 커지기 때문에 그 핵 크기만 비교해도 훨씬 더 사이즈가 달라지죠. 예. 그러니까 같은 족에서는 같은 족에 있는 원소들은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당연히 원자의 크기가 커집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게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 이렇게 나가잖아요. 주기는 뭐하고 관계가 있냐면 K, 그죠? L, M 이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주양자 수하고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족의 번호 있죠? 1, 2, 여기서부터 18까지 있는데 이 족의 번호는 그 원자의 이제 30번까지 해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그 원자의 제일 바깥에 있는 전자 수하고 똑같아요. 예. 도하고 똑같습니다. 물론 이제 10 이상이 넘어가면 10 이상이면 그 뒷자리, 끝에 자리가 그 원자의 전자 가장 바깥에 있는 껍질의 전자 수하고 같고요. 10 이상이면 여긴 8개고 그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족에서는 그렇고요. 주기에서는 그러니까 족에서 비교할 때는 K 껍질, L 껍질, M 껍질, N 껍질 하면 일단 주 껍질이 커지니까 당연히 멀리 분포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커집니다. 같은 주기에서는 껍질은 같은 껍질에 있어요. 같은 주기에서는. 껍질은 같은 껍질에 있는데 뭐가 달라져요?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원자 핵의 크기가 커지죠. 핵의 크기가 커진다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힘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력이 점점 더 커지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수축하는 효과가 있죠. 그러니까 원자 크기가 작아져요. 같은 주기에서는. 그러니까 핵의 크기가 얼마만큼 커지느냐. 그 다음에 그 주껍질이 족에서는 주껍질의 효과가 훨씬 더 큰 거고, 그 다음에 주기에서는 그 핵의 하전의 크기가 주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핵의 하전이 클수록 인력이 세고 그렇기 때문에 원자는 수축하는 효과가 있고 그래서 크게 작아지고 같은 이제 족에서는 원자가 증가할수록 주껍질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원자의 크기가 점점 더 커진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온의 반지름은 양이온, 음이온 양이온이면 어떻게 돼요? 원자가 전자를 잃어버린 거죠. 그죠? 전자를 잃어버렸으면 예를 들어서 플러스가 13이고 13번이 뭐죠? 원자 번호 13번이? 알루미늄이죠. 그죠? 예. 그러면 얘는 중성이면 전자가 똑같이 13개 있죠. 그죠? 그런데 지금 양이온이 됐다. 그럼 전자 하나 내버리는 거죠. 그럼 이게 마이너스 13이 아니라
마이너스 12가 되는 거죠. 그죠? 마이너스 1은 저희가 버려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가 13개 있던, 핵에 13개 있던 플러스가 13개끼리 1대1로 하는 거 하고, 13개하고 12개하고 하는 거하고, 이게 효과가 더 크죠, 핵의 효과가. 그러니까, 이 이온은 크기가 중성 원자보다는 작아지죠. 핵의 크기가 더 커지니까. 그래서 더 세게 잡아당길 수 있는 거예요. 영향력이 커지니까. 상대적으로. 근데 음이온은 반대겠죠. 전자가 하나 들어왔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 누구예요? CL이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는 중성이 마이너스 17인데 전자 하나를 더 받아서 이게 마이너스 18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핵 효과로만 봐도 플러스 17이 17개하고 17개끼리 하는 거하고 여기 마이너스가 18 더이 되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이거 모자르니까 느껴지는 힘이 조금 더 약해질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자가 하나 더 증가하니까 전자들이 증가하면 전자들 사이에 반발력이 있잖아요. 반발력이 있으면 퍼진단 말이에요, 전자들이. 분산이 돼서 그 반발력이 작아지게끔 에너지가 조금 안정해지게끔 퍼져요. 그럼 퍼진다는 의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자가 커지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음이온이 되는 거는 중성 원자보다 더 커져요. 예. 그것이 이제 그 이온 반지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자 반지름, 이온 반지름, 그걸 이제 비교를 하면 보통 이제 지금 예를 든 것처럼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일적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예. 아니죠? 삼적이죠? 아무튼 그럼 예를 잘못 들었다. 여기 있는 거 예를 든다는 거. 이게 금속이거든요. 이제 여기 있는 금속을 예를 들죠. 11번으로 예를 들면 나트륨, 소디움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플러스 11 이제 얘는 마이너스 10이 잘 돼요. 전자를 잘 잃어버려요. 그건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디움 같은 경우는 이온이 되면 원자가 이건 이제 금속인데 대표적인 금속. 우리가 주기율표 처음에 얘기했던 거 알칼리 금속, 그죠? 알칼리 토금속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1족과 2족은 다 금속이에요, 거의 다. 그런데 이제 이 금속인데 금속은 보통 양이온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자를 잘 잃어버려서. 그거는 이제 왜 그런지는 뒤에 가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양이온이 잘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금속의 이온은 그러니까 우리가 양이온이라고 얘기 안 하고 금속의 이온은 양이온이다라고 알고 계셔야 돼요. 예. 금속 이온이다 그러면 양이온이 다 잘 내놔요. 여기 특히 이놈들은. 그러면 크기가 작아진다는 거죠. 핵전화 상대적으로 커져 있으니까. 그 다음에 Cl 같은 경우 여기 이제 할로젠족이죠. 17조. 그럼 이런 경우는 뭐예요? 전자를 잘 받아들이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금속이 아니라 일반적인 비금속 이온이거든요. 그럼 이 이 같은 경우는 전자를 잘 받아들여요. 받아들여서 음이온이 되니까 이건 커지고. 그러니까 금속이냐 비금속이냐에 따라서 금속은 양이온이 되고 비금속은 음이온이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중성일 때하고 금속이나 비금속이 이온이 됐을 때하고 비교는 특별히 양이온, 음이온 얘기를 안 해줘도 크기를 비교하실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것이 이제 저기 그 3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금속, 양이온, 비금속, 음이온. 제가 가로를 써놓은 이유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러면 예제 3번을 보시면 다음 화학점을 반지름이 증가하는 순서대로 정리하라. 많이 나오는 스타일의 문제예요. 많이 나오는 스타일의 문제인데 이것도 그렇게 어렵진 않은 거고요. 이제 크기 비교할 때 원자의 크기, 이온의 크기 비교할 때는 반드시 핵하고 전자수를 따져야 돼요. 그리고 그 원자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놈이냐, 몇 주기에 소속되어 있느냐, 뭐 그것까지 다 따져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 1번부터 첫 번째 거부터 보면은 황이죠. S2- 얘 플러스 마이너스 우리가 핵하고 이거 16번이죠. 그죠? 16번. 그 다음에 그러면 전자 두 개를 마이너스니까 얻은 거죠. 그러면 이거 18개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칼슘. 이거 몇 번이죠? 칼슘 20번이죠. 그죠? 예? 그러면 전자를 두 개를 잃은 거죠. 그럼 18개죠. 전자가. 그 다음에 마그네슘
마그네슘이 2 플러스. 그러면 얘는 몇 번이에요? 12번이죠? 그러면 전자 2개 잃었으니까 10개. 그 다음에 포타슘. 얘 19번이죠? 19번이고 전자 하나를 얻었으니까 몇 개예요? 하나 잃었으니까 18개. 그 다음에 셀레늄. 셀레늄은 저도 몇 번인지 봐야 돼요. 몇 번이에요? 셀레늄? 제가 가끔 없는 것도 얘기를 하시거든요. 얘기를 해? 예? 몇 번이죠? 34번이요? 그럼 전자 2개 얻었죠? 36이죠? 사실 이건 원자번호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됩니다. 왜냐면 얘가 어떤 족에 있는지를 알면 돼요. 상대적으로. 얘 누구하고 같은 족이에요? 여기서. 얘랑 같은 족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족으로 외우라는 말씀이 원자번호를 모르는 놈이라도 족으로 알면 얘가 누구보다 큰 놈이다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 몇 주기에 있는 걸. 그래서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 주기 족 안 외우면 완전히 원자번호까지 해서 30번까지 안 외우면은 아무것도 할 수도 없어요. 이런 예측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에 기초 개념에서 그런 걸 외우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원자번호 저도 모르니까. 이건 근데 족이란 건 아니까 얘랑 같은 족이란 걸 그렇게 해서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얘하고 비교, 황하고 셀레늄하고 비교하면 그래서 주기가 다르잖아요, 그죠? 주기가 다르면 뭐예요? 벌써 크기가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럼 이게 제일 크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거 비교해봤을 때 여기는 이제 18개, 그죠? 얘 10개, 얘는 이제 일단 원자번호 작으니까 제일 작겠죠, 그죠? 예, 작고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이 황하고 칼슘하고 포타슘 이 세 가지가 문제인데 얘네는 전자수가 똑같거든요. 그런데 뭐가 차이가 있냐면 셀레늄 황은 뭐예요? 몇 주기예요? 2주기에 있는 놈이죠, 그죠? 2주기 있고 칼슘하고 포타슘은 그 다음 주기에 있어요. 그런데 칼슘하고 포타슘은 여기 있잖아요. 여기하고 칼슘이 여기 있고 황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기가 다르다는 얘기죠. 이렇게 여기 SE가 있고 이렇게. 그러면 얘하고 얘가 크기는 일단 됐고 그 다음에 마그네슘도 비교됐고, 그죠? 그 문제는 얘네들이 이 세 놈인데 전자를 얘 같은 경우 포타슘이나 칼슘은 전부 다 전자를 잃은 상태고 그러면 그 작아지잖아요, 그죠? 이온 크기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금속이니까. 원자 크기 이온 크기 작아진다고 그랬어요. 작아지고 황은 비금속이고 전자를 두 개씩 얻었어요. 그러면 그 전자를 얻으면 전자들 사이에 반발력을 해서 분산이 된단 말이에요. 그 분산 효과하고 얘네들이 전자를 잃어서 수축되는 효과하고 비교하면 이것이 커지는 효과가 훨씬 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놈이 제일 여기서는 요거 다음으로 제일 커요. 예. 그 다음에 얘네들은 요거 사이즈 이제 비교하면 되죠. 이거는 누가 커요? 얘네 두 개 비교하면? 어떤 게 이 칼슘이 더 작겠죠, 그죠? 칼슘이 더 작죠. 왜냐면 핵이 더 크니까. 그죠? 핵이 N 20이고 N 19니까 같은 전자 느껴지는 게 이게 20이 더 크니까 더 작단 말이에요. 그런 순서입니다. 예. 제가 정리 안 하겠어요. 다시 한번, 요것만 적어놓고, 같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리해서 써드리진 않겠지만, 그 논리대로 풀어보시면 됩니다. 많이 나오는 식의 문제니까, 요런 개념, 이거는 화학의 기본적인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온화 에너지. 이온화 에너지는 이제 여기서 이제 용어와 정의를 좀 아시면 돼요. 용어에 대한 정의. 그리고 정의를 알아야 되는데, 이온화 에너지 정의가 뭐냐? 첫 번째, 기체 상태입니다. 기체 상태. 기체 상태의 원자나 또는 양이온, 전자 하나 잃어서 양이온 경우, 그런 놈들로부터 전자 하나를 떼어낼 때 에너지가 필요해요. 예. 왜요? 왜 필요해요? 핵하고 전자하고 서로 세게 잡아당기고 있는데 그거를 끊으려면 외부에서 에너지 줘갖고 불안정하게 에너지 높은 상태로 되게끔 만들어야 되니까 에너지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을 흡수하거든요. 그때 얼마만큼 들어오느냐, 얼마만큼 필요하냐. 많이 필요할수록 뭐예요? 결합력이 세다는 거죠. 전자하고 핵 사이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온화제의 정의,
기체 상태입니다. 기체 상태의 원자나 양이온에서 전자 한 개를 떼어내는데 필요한 에너지. 물론 이제 이온 에너지가 뭐 1차 이온 에너지, 2차 이온 에너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면 전자를 첫 번째 전자를 떼어내느냐, 그다음에 첫 번째 떨어뜨리고 나서 그 다음 또 이온이 된 상태에서 전자 하나를 또 떨어뜨리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 제가 정의해 놓은 건 원자나 양이온이라고 이제 명시를 해 놓은 겁니다. 뭐 1차, 2차 뭐 개념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전자를 첫 번째 떼어내는 거하고 처음 떼어내는 거하고 그 떼어낸 놈을 다시 한번 전자를 떼어내는 거는 에너지 차이가 굉장히 커요. 예. 두 번째, 세 번째 점점 갈수록 에너지가, 왜냐면 핵의 상대적으로 크기가 점점 커지기 때문에 전자수는 점점 감소되고 영 그대로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플러스 효과가 훨씬 크잖아요. 그러니까 전자를 하나 떼어낼 때마다 얘에 대한 그 힘이 점점 상대적으로 커지니까 에너지가 더 많이 필요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온 에너지의 개념은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그 이온 에너지의 크기, 뭐 같은 족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전자를 떼어내는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지금 이제 전자 떼어내는 건 다 1차 이온 에너지 기준입니다. 예. 전자를 떼어냅니다. 원자 크기, 어떻게 돼요? 원자 크기가 어떻게 돼요? 족에서는 원자보다 증가할수록 커지죠? 그러면 커진다는 건 전자가, 제일 멀리 있는 전자는 핵으로부터 굉장히 멀리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원자보다 점점 커지면 그 멀리 있는 전자는 쉽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핵하고 상호작용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에너지가 조금밖에 안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고. 주기에서는 어떻게 돼요?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보다가 증가하면, 왜냐면 핵의 크기가 커지니까 그 핵으로부터 전자를 떼내기가 그만큼 어렵죠. 근데 이건 일반적인 겁니다. 일반적인. 대체로 증가한다고 그랬죠? 여기 뭐 정확한 건 아닌데. 왜냐면 그 이온 에너지가 크기가 조금씩 달라요. 예,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뭐 자세하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원자 번호가 증가함에 따라서 대체적으로 크기가 증가한다. 요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 실전 강의나 그때 조금 보충해서 제가 더 말씀드릴게요. 어떤 경우가 있다는 거. 예. 그래서 대체로 증가한다. 이제 그 4번 예제를 보시면 조금 어려운 예제인데 개념적으로 좀 아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건데 3주기 원소의 이온화 에너지를 관찰해 보면 마그네슘, 알루미늄, 인황의 경우 일반적인 경우하고 이제 달라요. 다른데 그 이유가 뭐냐? 지금 이제 대체로 증가한다는 그거의 한 예가 되겠어요. 그래서 마그네슘하고 알루미늄. 여기 이제 뭐 마그네슘하고 알루미늄 있는데 마그네슘, 알루미늄이 있으면 얘하고 원자보다 증가하니까 이게 작아진단 말이에요. 그죠? 작아지면 떼어내기 어렵죠?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반대로. 왜 그러냐? 마그네슘이 에너지가 더 커요. 전자를 떼어내는데 필요한 이온 에너지 크기가 더 큽니다. 이제 우리가 수치적으로 알 필요는 없지만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그 설명을 위해서 낸 예제예요. 설명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 값의 크기는 아실 필요 없어요. 그럼 요거는 우리가 전자를 떼어낸다. 그러면 전자의 배치라는 걸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전자를 떼어낼 때는 항상. 하여튼 전자 노름을 할 때는 전자가 어떻게 배치되느냐 그거를 모르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전자 배치를 어떻게 쓰냐? 얘 12번이죠? 12번 마그네슘이면 1s2, 2s2, 2p 몇 개요? 6에서 더 있죠, 지금. 이것까지 10개니까 3s 2개. 이렇게 되겠죠, 그죠? 예. 그럼 이렇게 됐어요. 근데 여기서 전자를 하나 떼어낸다. 요거 이제 표현을, 요거까지는 어떻게 돼요? 그거 먼저 얘기를 하고. 여기까지 10개죠? 10개면 누구예요? 10번이면 네온,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배치를 어떻게 쓰냐면요. 이렇게 쓰고 3s2 이렇게 써요. 약해서. 약식으로. 왜냐면 여기 네온까지 전자 배치하고 똑같고, 그러니까 네온이면 18쪽의 원소들, 영적 원소들의 전자 배치가 제일 안정하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영적 원소까지 가면 그 껍질이, 이 L 껍질이 다 차요. M 껍질도 거기까지 가면 다 차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죠? 1 다 찼죠? 2인 껍질, L 껍질 다 찼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여기는 이제 3껍질.
M 값을 가는 거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씁니다. 예, 약해서. 그럼 요거하고 그다음에 알루미늄은 요거하고 거의 같고 네온의 전자 구조에 3s 전자 2개에 3p의 전자 하나 이렇게 되겠죠. 예. 이제 그거를 이제 비교를 하는 겁니다. 어떤 게 더 떼어내는 것이 쉬우냐. 이거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어떤 게 더 떼어내기 쉬울까요? 이게 이제 답은 먼저 얘기하면 이게 더 떼어내기가 어려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먼저 같은 주기에서 먼저 증가할수록 핵이 크게 커지니까 떼어내기 어렵다고 이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경우는 예외다는 얘기예요. 왜 예외냐? 라는 거를 이제 요 전자 배치로부터 느끼셔야 돼요. 얘는 SO비탈이 있죠. 진짜 아까 얘기했처럼 전자가 그 핵하고의 상호작용 느끼는 힘은 그 전자가 어떤 오비탈이 있느냐도 상당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S오비탈은 핵 쪽에 가까이 몰려있고, 그죠? 얘는 P오비탈이잖아요. 진짜. 여기는 S오비탈에서 전자 하나 떼어내는 게 이온 에너지고, 여기서는 알루미늄은 이 P오비탈에 있는 전자를 떼어내는 게 그놈의 이온 에너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P오비탈에 있는 전자를 떼어내는 거하고, S오비탈에 있는 전자를 떼어내는 거하고, 아까 보셨듯이 P오비탈은 핵 쪽에는 비어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이놈은 떼어내기가 쉬워요. 여기 있는 전자보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정도로. 그리고 이제 그 짝져 있는 것이 또 더 안정해요, 사실은. 이렇게 한 오비탈에 이제 전자 이렇게 짝이 져 있잖아요. 이렇게 짝져 있는 게 더 안정합니다. 여기서 떼어내는 게 혼자 있는 거 떼어내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예. 그렇게 두 가지 정도 측면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인과 황. 인과 황을 비교해보면, 인이 몇 번이에요? 15번이죠, 그죠? 황이 16번이죠. 그러면 얘는 이제 네온의 배치에 3s 전자 2개, 3p의 전자 10개니까 5개, 3개, 그죠? 얘는, 황은 네온의 전자 배치에 3s에 2개, 3p에 4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거를 보자고요. 지금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그거 효과입니다. 얘 어떻게 돼요? 전자 하나, 둘, 셋. 이게 무슨 원리? 네? 네? 무슨 원리예요? 무슨 원리에서 이렇게 하나씩 배치해요? 훈태 규칙에 의해서 그렇게 배치되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여기는, 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하고, 셋, 네 개.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전자를 떼어내기가 어떤 게 더 어렵냐? 응? 그거 보면은, 전자를 여기 있는 전자들은 전부 다 에너지 주기가 다 똑같은 거예요. 에너지 주기가 다 똑같은 건데, 여기 전자들을 아까 얘기한 거 조금 이제 다른 측면으로 보셔야 되는데, 이제 여기는 이제 여기 이쪽에 있는 오비탈은 황의 3p에 있는 전자들 비교를 하면 여기 이제 p, x, y, z라고 한다면 x 오비탈에 있는 전자 두 개는 같은 공간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전자들 사이에 반발력이 있단 말이에요. 예. 전자들 사이에 반발력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쉽게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얘랑 비교해 봤을 때 그거 쉽게 떨어뜨려 나가는 거예요. 얘 자체가 불안정하니까 얘는. 그래서 이온 에너지가 이게 좀 더 작아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자 친화도의 개념은 반대 개념입니다. 이온 에너지하고 반대 개념이에요. 그래서 전자 친화도는 마찬가지로 기체 상태입니다. 기본적으로 기체 상태의 중성 원자에 전자 하나를 더할 때, 아까 전자 떼어낼 때죠. 전자 하나를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합이 일어나니까 그만큼 에너지가 안정해진다라고 보면 에너지가 방출되겠죠. 네, 방출되는 겁니다. 이 경우는 그러니까 이온 에너지는 에너지가 흡수되는 거고, 네, 전자 친화도는 에너지가 방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응 엔탈피 변화, 델타 H 같은 경우, 반응력 같은 경우, 두어가 서로 반대예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방출되는 에너지니까 델타 H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요. 그 전자 친화도, 일렉트론 어피니티에서 EA로 약해서 EA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이온화 에너지는 약해서 IE, 이렇게 앞에 이니셜만 따서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같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전자 친화도 크기 역시 마찬가지 논리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자를 같은 족에서는 원자로가 증가하면 전자를 집어넣기가 그만큼 쉬워요. 그러니까 전자 친화도가 방출되는 에너지가 그러니까 감소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은 뭐랄까요? 쓰면서 얘기하죠.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을 하세요. 그냥 그 이온 에너지하고 전자 친화도는 반대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개념은 반대인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일단 지금 같은 족에서 비교를 하면요. 같은 족에서 비교를 하면 전자 친화도는 전자를 놓았을 때 발생되는 에너지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전자를 잘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전자 친화도가 전자를 잘 받아들이면 커져요? 그죠? 커지죠. 예, 전자를 잘 받아들여요. 왜냐면 그만큼 더 쉽게 안정해지기 때문에 그 여분의 에너지는 다 버리니까. 그죠? 굉장히 많은 양을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전자 친화도가, 말 그대로 전자 친화도, 그 말 그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정의하고 같이 뭐 연관해서 생각할 건 일단 기본적인 거지만, 그 다음에 생각할 때는 전자 친화도란 말 의미예요. 전자 친화도 값이 크다, 에너지가 크다, 전자 친화도 에너지 값이 크다 그러면 전자를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전자하고 친하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같은 족에서 원자가 증가하면 일반적으로 그 전자 친화도는 감소합니다. 이거 전자 친화도는 조금 뭐랄까요? 이온화 에너지하고 조금 경향이 이온화 에너지는 어느 정도의 주기성이 약간 있는데 전자 친화도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이 전자 친화도의 주기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이온화 에너지 중심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자번호 증가하면서 일반적으로 전자 친화도가 그러니까 전자 에너지가 그만큼 안정화되는 게 덜 되는 거죠. 예, 덜 안정화된다는 거죠. 멀리 있으니까. 왜냐하면 핵으로부터 예를 들어서 원자 번호가 굉장히 커지면 먼 쪽에다가 전자를 집어넣는 거니까 먼 쪽에 집어넣는 거하고 핵으로부터 가까운 쪽에 전자를 집어넣는 거하고 얘가 들어간 전자에 안정화되는 경향하고 이놈의 전자 요거 핵하고 들어가서 안정화되는 경향하고 비교를 하면 어떤 게 더 안정화되는 게 커요. 가까이 있는 게 더 안정화되는 게 크죠. 그렇기 때문에 원자번호 적은 게 전자 친화도가 큰 거예요. 내려갈수록 전자 친화도가 작아지고. 그러니까 이거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전자 친화도의 개념에 대해서 전자를 집어넣어서 안정화되는 거를 서로 비교를 해야 됩니다. 예. 무작정 외면은 또 막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개념적으로 전자가 들어가서 얼마만큼 안정해질 수 있겠느냐 그거를 생각하세요. 그럼 핵으로부터 가까이 있을수록 그 전자가 들어가는 것이 핵의 영향을 잘 받으니까 에너지적으로 핵하고 전자하고 가까이 있으면 에너지적으로 안정해지잖아요. 멀리 있는 것보다. 그러니까 멀리 있다는 것은 그 원자가 아주 크다라는 거니까. 큰 놈의 전자를 집어넣는 거하고 작은 놈의 전자를 집어넣는 거하고는 차이가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같은 주기에서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대체로 증가를 하지만 그 일반적인 경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할로겐 원소, 할로젠이라고 하죠. 요즘은 할로젠이라고 얘기합니다. 할로젠 원소들의 전자 친화도가 가장 커요. FCl, Br, 요드 이런 것들이 전자를 아주 제일 잘 받아들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F-, Br-, I- 이렇게 됩니다. 비활성 기체에서 가장 작고 뭐 그 정도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전자 친화도와 이온 에너지 서로 관계를 그 전자가 들어가고 나오고 전자를 떼어내느냐, 전자를 들어가느냐, 어떤 핵으로부터 어떤 위치에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그 에너지 안정화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이온 에너지와 전자 친화도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 음성도는
역사는 있지만, 역사 같은 건 우리는 지금 필요 없고요. 이제 폴링이, 우리가 실제 쓰는 거는 이제 폴링의 전기 음성도 값을 씁니다. 그래서 거기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주적 원소에 대해서만 전기 음성도를 이렇게 우리가 쓰면, 거기 보시면, 어때요? 리튬, 베릴륨, 보론, 이렇게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플로우를 보면은 4.0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이 기준값이에요. 플로우가 제일 커요. 전기 음성도가 제일 큽니다. 전기 음성도란 건 뭐냐면, 정기적으로 음성이 되려는 경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건 뭐 할 때 쓰냐? 이제 비교를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수소하고, 플로우하고, 이제 결합이 된다. 그러면 여기 이제, 뒤에서 우리가 화학 결합은 이제 뒤에서 배울 겁니다. 다음 장에서 배울 건데. 얘하고 이제 화학 결합을 하면 전자를 공유하거든요. 수소 거 하나, 플로로 거 하나. 이렇게 공유를 해요. 근데 이제 이것을 이제 공유해서 분자가 되는 거예요. 원자하고 원자끼리 전자 하나씩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공유를 하면서 이것이 우리가 이제 하나의 결합이 되는 건데, 이 전자가 얘하고 딱 중간에 있진 않아요. 중간에 있지 않고, 거의 같은 원소, 예를 들어서 HH 수소 분자다. 이렇게 되면 똑같은 놈이니까 이건 딱 중간에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얘 같은 경우는 같은 쪽에 있지 않거든요. 서로 다르면. 그것이 어느 쪽으로 더 치우쳐 있느냐, 그걸 나타내는 값이 전기 음성도 값이에요. 근데 그 값이, 전기 음성도 값이 이 플로우가 제일 크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4.0 값, 4.0이고요. 외우셔야 돼요. 플로우의 전기 음성도 값이 4.0이다. 그럼 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표에 있는 거, 전기음성도 크기, 주기적으로 나와 있는 거, 같은 쪽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같은 쪽에서는 작아지고,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이제 플로우 쪽이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쪽으로 갈수록, 플로우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갈수록 커지고, 이렇게 갈수록 커져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 요걸 기준으로 해서, 플로우 쪽으로 가면,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좀 더 커지고, 쪽에서는 원자 번호가 작을수록 크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플로우가 기준인데, 제가 표를 거기다가 굳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는 그건 외우라는 말씀입니다.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플로우를 기준으로 해서 플로우하고 같은 주기에 있는 원자들 있죠? 리튬, 베릴륨, 보론, 카본 이렇게 보면은 플로우가 4.0이고, 그 다음에 원자 번호 하나씩 감소할 때마다 0.5씩 감소해요. 보시면 0.5씩 감소하거든요. 그럼 거기 0.5 감소하는 거 갖고 우리 전기음도 값을 대충은 감을 잡을 수 있어요. 전기음도 값을 우리가 대충의 거기에 대한 감을 갖고 있으면 나중에 유기화학이나 이런 거 할 때 조금 필이 와요. 그러니까 그 값을 좀 외워두세요. 그 다음에 이제 플로우 밑으로는 CL인데 CL 같은 경우는 4.0, 3.0, 1.0 거의 1.0, 0.9에서 1.0 정도의 차이예요. 예. 그렇게 그 정도로 그 정도다라는 거. 2주기에 있는 원자들은 확실하게 외워두세요. 외우는 거 쉬우니까 0.5씩 차이니까. 그 다음에 수소는 2.1이고 탄소는 2.5예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유기화할 때 많이 쓰니까 이 수하고 탄소 같은 경우는 거의 전기음도 차이가 이 경우는 없다고 보셔야 돼요. 0.4이기 때문에 굉장히 없다라고 보시고, 그래서 그 정도까지만 얘기했습니다. 그거 나중에 유기화할 때 또 더 얘기를 하도록 하죠. 그래서 2주기의 주적 원소 전기음도 값은 외워야 된다. 예. 그럼 우리가 이제 연습 문제 하고 고급 문제 있는데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없습니다. 여기는 사실 이 5장의 내용은 어려운 건 없어요. 왜냐면 개념적으로만 이해하면 거기에 따라서 그냥 어떤 룰이니까 하나의 룰에 따라서 이제 쓰면 되거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30분까지 전자 배치만 정확히 할 줄 알고 아무 때나 할 줄 알면 다 쉽게 됩니다. 거기에 전자 배치에 들어가는 게 뭐예요? 양자수 다 알아야 되죠. 양자수 서로 관계.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한 가지만 더 그건 이제 나중에 뒤에서 더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예. 그거는. 요 문제는 5장 문제는 제가 풀지는 않겠습니다. 풀지는 않고 여러분들이 숙제로 한번 풀어보시고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5장, 여기서 5장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